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무척이나 조용한 곳에서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들으며 시끌벅적한 제 마음을 다스리며 살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런 곳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머릿속이 시끄럽다 보니 자연스레 이런 곳을 찾게 되고 좋아하게 되었네요. 저는 세 번의 결혼에 실패를 했는데요. 그 모든 실패는 한 여자 때문이었어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결혼이라고 나열하게 될 줄도 몰랐고 사랑했던 사람들과 그 여자 때문에 헤어져야 할 줄도 몰랐어요. 그 여자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은 아픈 상처뿐이었죠. 전철을 만나게 된 것은 친구 때문이었어요. 애인이 있었던 친구 녀석이 하루는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애인의 친구를 데리고 왔고 저희는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 후로부터 저희 4명은 자주 만났고 어울리게 되었어요. 저는 전철의 친구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전철은 저에게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저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몇 번 거절을 했지만 전철은 포기를 할 줄 몰랐어요. 서로 얼굴을 보기가 껄끄러울 텐데도 전철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그런 전처가 어느 순간 부담스러워졌고 될 수 있으면 그 만남에 나가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엮여 있었던 터라 아예 안 보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전처가 회사 앞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 있다는 말에 퇴근을 하고 카페에 갔어요. 전처는 커피를 마시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들어서자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야? 다른 게 아니라 애들 결혼할 때 우리가 축하를 해주면 어떨까 해서. 축가? 그래도 우리가 친하다면 친한 사이인데 뜻깊은 선물 해주는 게 낫잖아. 나 음치인데? 에이, 내가 너 노래 실력을 다 아는데 무슨 소리야. 그건 그냥 우리끼리 놀 때 그런 거고. 하자. 너만 좋다면 우리가 축하한다고 말할게. 전처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을 했어요. 친구의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준다는 것이 좋기도 했지만 전처와 엮이는 것이 걸려서 조금 망설여졌어요. 저는 우선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 네 결혼식에 축가를 같이 하자고. 그랬어? 몰랐어? 전혀 들은 게 없었어. 넌 어때? 축가 받고 싶어? 나야 너희가 해준다면야 감사하지. 나도 마음은 해주고 싶은데 걔랑 얽히기 싫어서 말이야. 다 끝난 얘기 아니야? 거절했다며. 그건 그렇지. 근데 마주할 때보다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야. 그냥 친구처럼 돼. 걔도 몇 번이나 거절당했는데 아직도 너한테 미련이 남았겠냐? 그냥 친구다 생각해. 그렇겠지. 그래. 찝찝하면 한번 만나보던가. 오랫동안 그런 거 보면 진심인가 본데? 내 취향 아니야. 알았어. 그럼 축가는 너희가 해주는 거다. 알았어. 저는 친구의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고 노래 선정과 노래를 맞추기 위해서 전처와 여러 번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마음이 불편했는데 전처가 아주 쿨하게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해줘서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나 보다 생각이 들었고 여러 번의 거절을 당하고도 예전처럼 저를 대해주는 전처가 고맙기도 했어요. 친구의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전처와 미리 의상도 맞춰두었고 친구의 행복을 빌며 최선을 다해서 축가를 불러주었어요. 저희의 노래를 듣고 신부는 눈물을 훔쳤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제가 더 찡한 느낌이 들었어요. 식이 끝나고 저희에게 너무나 고마워하는 친구 부부를 보니 축가를 불러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결혼식장을 나오는데 전처가 저를 불렀어요. 집으로 바로 가게? 그래야지. 서로 준비하느라 고생했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자. 그래? 그러자 그럼. 저는 근처 카페에 전처와 함께 들렸어요. 전처는 너무 긴장을 해서 삑사리가 나눌 줄 몰랐다며 찍어놓은 동영상을 보고 알았다며 웃었어요. 난 전혀 몰랐는데. 네 목소리에 묻혀서 그렇지 자세히 들으면 픽사리가 났어. 그런가? 옆에 있는 나도 모를 정도면 다른 사람들도 모를 거야. 제발 그래야 될 텐데. 걱정하지 마. 애들 행복해 보이더라. 아,
넌 만나고 있는 사람 없어? 아직. 난 아직도 안 했지. 뭐? 아니야. 그냥 한번 말해본 거야. 그래. 난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정도 관계가 딱 좋아. 그럼 알지. 미안하다. 아니야, 사람 마음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겠니? 그만 일어나자. 긴장이 풀렸더니 금방 피곤해지네. 그래. 전차는 안절부절함에 일어섰고 저희는 헤어졌어요. 저에 대한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차는 아직까지도 아니었나 봐요. 괜시리 또 마음만 심란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고 신혼여행을 떠난 친구 부부가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겠다며 술자리에 불렀어요. 저는 괜찮다고 마다했지만 친구의 말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걔 신경 쓰여서 그런 거면 신경 쓸 거 없어. 다음 주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대. 갑자기? 그렇다네. 직장을 옮겼다나 봐. 그랬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나와. 너 안 나오면 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할 텐데. 알겠다. 어디로 가면 되니? 너네 집 사거리 호프집 알지? 거기로 7시까지 나와. 오케이. 저는 친구가 말한 장소로 나갔고 오랜만에 넷이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결혼식 때 있었던 일부터 신혼여행지에 있었던 일까지 깔깔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구 부부를 보니 행복해 보였어요. 전초도 이야기를 들으며 박수를 치며 깔깔거렸어요. 곧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전철을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고 싶었던 저는 선을 그어놨던 마음을 열었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편안하게 술자리를 가졌어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때 친구 녀석이 술에 많이 취했는지 비틀거렸고 택시를 불러 친구 부부를 먼저 보냈어요. 저도 오랜만에 과음을 했는지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고 몸이 비틀거렸어요. 그때 전처가 저를 부축해줬어요. 괜찮아? 괜찮아. 여기 잠깐 앉자. 벤치에 앉은 저에게 전처는 생수를 건넸어요. 저는 생수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술 때문에 몸이 뜨거웠다가 차가운 물이 들어가니 갑자기 한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몸을 떨자 전처는 입고 있던 자신의 외투를 저에게 벗어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렸지만 전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외투를 제게 덮었어요.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 왜 내가 싫어? 여러 번 생각해도 난 아니야? 그게 넌 그냥 내 친구야. 항상 똑같이 늘 친구랑 감정뿐이었어? 미안하지만 그래. 넌 늘 친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전처의 물음에 대답을 하던 저는 스르르 몸이 풀리더니 전처의 어깨에 기대어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다음날 비몽사몽한 채로 눈을 뜬 저는 낯선 환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진 낯선 방을 조심스레 훑어보았고 제 옆에 전처를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제 소리에 자고 있던 전처가 눈을 떴어요. 일어났어? 여기 어디야? 기억 안 나? 전혀. 어젯밤에 네가 너무 취해서 벤치에 쓰러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어. 저는 기억을 되살려보려고 애를 썼어요. 분명 벤치에 앉아 잠시 쉰 기억은 나는데 그 뒤로는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당황해하고 있는 저를 보던 전처는 아무 일도 없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다음에 볼 때에도 반갑게 보자며 웃었어요. 너무나 쿨한 전처의 반응에 저는 더 당황스러웠어요. 전처는 일이 있다며 밖으로 나갔고 저도 부랴부랴 옷을 입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술은 분명 닦였는데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먼저 집에 들어간 친구에게 해장 같이 하자며 연락이 왔고 저는 식당으로 갔어요. 친구는 아직도 술이 덜 깼는지 페인처럼 하고 눈이 거의 반쯤 잠긴 채 앉아 있었어요. 정신 차려. 아직도 술이 덜 깼냐? 왔어. 할머니, 여기 해장국 2개요. 주문과 동시에 해장국이 바로 나왔고
뜨뜻한 국물을 들이키니 속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친구는 말없이 해장국물 들이키더니 어느 정도 먹고 나서야 반쯤 잠긴 눈이 뜨이는 듯 했어요. 그제서야 저의 안부를 묻는 친구. 어제 우리 가고 바로 헤어졌어? 재수씨가 아무 말도 안 해? 무슨 말? 별말 없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 걔 집이더라. 뭐? 근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걔는 뭐래? 아무 일 없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더니 일 있다고 나가더라. 넌 정말 아무 기억이 안 나? 그렇다니까. 그럼 아무 일 없던 것이 맞네. 걔도 그렇게 말했다며. 너 좋다고 따라다니던 애인데 정말 아무 일이 없었어도 있었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걔 보기보다 양심적이네. 그렇겠지? 그래, 신경 쓰지 마.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찝찝했던 제 마음이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친구의 말대로 전처는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 일은 제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너무나도 잘 맞았던 저희는 불같은 사랑을 하며 만난 지 몇 달이 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빨리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결혼은 짝은 따로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인지 이 사람이 제가 기다려온 제 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양가 어른들의 허락을 받은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가지게 되었어요. 서로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음식을 먹으며 진솔한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방의 문이 열렸어요. 대화의 흐름이 깨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호출을 할 테니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문이 열리니 깜짝 놀랐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배가 불룩한 한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간다는 전처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숟가락을 테이블에 떨어뜨렸어요. 아니, 네가 여기 웬일이야? 오빠, 아는 사람이야? 친구. 어른들은 전처의 등장에 모두 다 어안이 벙벙한 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전처는 테이블 중앙까지 걸어오더니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누구 맘대로 결혼을 해? 뭐? 갑자기 나타나서는 무슨 말이야? 얘는 어쩌고? 에? 전처는 불룩해져 있는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애는 나랑 만들어 놓고 결혼은 딴 년이랑 해. 전처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뺨을 세차게 때렸어요. 오빠, 지금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대체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오빠가 모르면 어쩌겠다는 소리야. 이 여자 뱃속에 있는 애가 정말 오빠일까 맞냐고. 저와 결혼할 여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그녀의 부모님은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면서 얼굴로 물을 퍼붓더니 그녀를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역정을 내시며 나가버리셨어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린 곳에서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제 눈에 전처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애 아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딨어. 애 아파? 내가 너랑 뭘 했다고 내일한 소리야? 기억 안 나? 우리 집에서 잤던 날. 뭐? 전처의 말에 잊고 있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아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제 기억나? 그때 우리 아무 일도 없었잖아. 아무 일도 없었으면 내 뱃속에 우리 애가 있겠니? 뭐라고? 그럼 그때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우리 관계가 나빠질까봐 거짓말했어. 그냥 모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거짓말했던 건데 애가 들었을지 누가 알았겠어. 그럼 진즉에 찾아왔어야지. 왜? 애 지우자고 하려고? 이제는 늦어서 수술도 못해. 전처는 의도적으로 아무런 선택지도 남아있지 않을 때 저에게 찾아왔고 하룻밤의 실수이지만 제 일을 임신했다는 전처를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어요.
전처의 행동에 화가 난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전처를 받아들였고 저는 사랑하지 않은 전처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곧 있으면 태어날 아이 때문에 가까운 친지, 지인들만 모시고 간소하게 빨리 결혼식을 올렸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하물며 발목 잡혀서 시작한 이 결혼 생활이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 내내 삐걱대기만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온통 전처에 대한 미움, 증오심밖에 없었어요. 이왕 결혼을 했으니 잘 살아보라는 부모님의 말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집에 있는 시간이 제겐 너무 곤욕스러웠어요. 전처와 결혼을 한 후 저희는 각자 방에서 생활을 했어요. 마치 신혼집이 자취를 하고 있는 집 같았어요. 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이상 이런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전처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고 조금씩 제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인지 집에 있는 시간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먹고 자고만 하던 갓난아이가 어느새 옹알이도 하고 방긋방긋 웃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면서 저의 얼굴에도 미소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빠진 저를 다급하게 깨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애가 열이 심하게 나. 뭐? 언제부터? 모르겠어. 저녁부터 계속 그러게. 해열제 먹이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져. 얼른 병원부터 가자. 저는 부랴부랴 옷을 걸쳐 입고서는 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아이는 어디가 아픈지 계속해서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아이의 허벅지에서 피를 뽑고 검사 결과를 기다렸어요. 응급실에 있는 동안 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이는 자지러지는데 의사들은 보이지 않지. 정말 애간장이 타들어갔어요. 옆에서 전처는 울고 있었고 저는 그런 전처를 말없이 달래주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목이 부어서 열이 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는 아이도 지쳤는지 잠이 들었어요.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하게 아팠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전처를 용서하기로 했고 전처를 받아들였어요. 아이가 배밀이를 하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이었어요. 아이는 말 그대로 제 삶의 활력소였어요. 퇴근을 하면 아이 생각에 바로 집으로 들어왔고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나들이를 다녔어요. 이제는 세 식구가 여느 가족들과 다름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각자 방에서 생활하던 저희도 방을 합쳤고 서로를 위해주며 살았어요. 전처를 못마땅해 하던 부모님도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로 많이 변하셨고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아이만 키우며 살던 아내가 아이가 돌이 지나자마자 다시 일을 하고 싶다며 나섰어요. 아직은 너무 일러. 이제 겨우 돌 지난 애를 어린이집에 어떻게 보내? 민서보다 더 어린 애들도 많이 다녀. 그래도 안 돼. 적어도 3살까지는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옛날 사람처럼 왜 그래? 요즘은 다들 맞벌이라느라 늦게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많고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게 훨씬 좋지 뭘 그래. 얼마나 잘 돌봐준다고. 그래도 엄마가 돌보는 거랑 같겠어? 기회가 있을 때 일을 해야지. 애 키우고 나면 나도 나이 들 텐데 누가 나이 들어 오라고 하겠어. 요즘 같은 시대엔 맞벌이가 필수야. 그래도 아직 너무 어린데. 그럼 우선 적응 기간 동안 민서가 적응 못하면 그때 마음 접을게. 어? 나도 집에만 있기 너무 갑갑해서 그래. 알았어. 그럼 적응 못하면 바로 마음 접는 거다. 알겠어. 그렇게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고 처음에는 갔다가 한두 시간만 있다가 돌아왔고 그 뒤로 차츰 오전만 그 다음에는 오후까지 어린이집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을 했고 말도 더 빨리 늘었고 어린이집에서 찍어서 올려주는 사진을 보고 있으니 즐거워하는 것이 보였어요. 적응을 잘해주는 아이 덕에 아내는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야근을 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야근이 있는 날이면 제가 아이의 하원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로 다음날 회의 준비로 늦은 시간까지
여러 사람들과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민서 아버님, 네, 제가 민서 아빠예요. 다름이 아니라 민서 어머님이 연락이 안 돼서요. 네? 저희도 퇴근을 해야 하는데 민서 때문에. 죄송해요. 제가 바로 갈게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헐레벌떡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는 원장선생님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저는 아이를 들어올려 안았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평소에는 미리 연락을 주시던데 오늘은 연락이 안 돼서 되려 걱정이 들었어요. 민서 어머님은 연락이 되셨어요? 네, 일이 바빠서 무음으로 해놓은 걸 깜빡했더라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오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이는 원장 선생님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아이부터 씻겼어요. 하루 종일 놀아서인지 아이는 금방 잠이 들었고 저는 화나는 마음을 억누른 채 전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아내가 술에 취해서는 집에 들어왔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뭐? 애 걱정은 안 해? 맞다. 민서 데리고 왔지. 뭐라고? 지금 날더러 민서 데리고 왔냐고 묻는 거야? 내 연락 못 받았어? 무슨 연락? 나 오늘 회식 있다고 당신더러 가달라고 부탁했잖아. 언제? 오늘 연락 받은 거 하나도 없었는데. 아니야, 나 분명히 보냈는데? 전철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확인을 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욱 눌렀던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게다가 늦은 시간까지 아이가 혼자 남아 있었다는 것에 화가 나 있었는데 술에 취해서는 메시지를 잘못 보냈다며 웃고 있는 전처의 모습에 눈이 핑 돌았고 전처의 뺨을 때렸어요. 지금 날 때린 거야? 네가 그러고 대 엄마야? 왜 때려? 몰랐어 물어? 애 저렇게 방치할 것 같으면 회사 당장 때려쳐! 당신이 뭔데 회사를 그만두란 말라 소리를 해? 지금 네가 하는 짓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내가 뭐 어때서? 난 당신한테 회식이 있다고 연락을 했지만 메시지가 잘못 간 것뿐이고 당신이 민서 잘 데리고 왔으면 다 끝난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화를 낼 일이야? 친구들 다 가고 혼자 남아있을 애 생각은 안 해봤어? 누가 보면 혼자 익히는 줄 알겠네. 나도 당신만큼 민서 생각하고 민서 돌보고 있어. 당장 그만둬. 못 그만둬. 내 인생이야. 당신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전철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소리를 지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전철을 쫓아갔지만 방문을 걸어 잠궈버렸고 흥분한 저는 방문을 열라며 고함을 질렀어요. 그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깜짝 놀란 저는 아이의 방으로 가서 우는 아이를 달래주었어요. 겨우 울음을 그친 아이는 다시 잠이 들었고 저는 조심스레 아이를 침대 위에 눕혔어요. 다음날 전처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회사에 출근을 하겠다며 나섰어요. 전체의 회사 문제로 저희는 걸핏하면 다투게 되었고 변화가 되지 않은 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찍 퇴근을 하게 된 저는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어린이집에 들렀어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론가 가고 있는 전처의 모습을 보았어요.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집 근처에 있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 올라가는 길에 아이는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고 말을 했고 저는 놀이터에 잠깐 들렀어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네를 타고 싶다는 아이와 같이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타고 오랜만에 아이와 신나게 놀아주었었고 신나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덩달아 저도 신이 났어요. 한참을 그렇게 놀아주고 있는데 전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 오늘 늦어. 왜? 일이 바빠서. 아까 집에 온 거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하루 종일 일에 치여 살고 있는데. 그래? 그래.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전처와 통화를 끊고 난 후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왔고 집에는 어머니가 아이가 보고 싶다며 찾아오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가 차려주신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는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며 전처에게 잘해주라고 하셨어요. 식사를 마친 저는 아이와 함께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며 같이 놀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뒷정리를 마친 어머니가 집에 가신다며 외투를 입자 아이가 울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렸어요. 어이, 가지마.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할머니 여기서 자고 갈까? 어머니는 가지 말라며 팔을 벌리고 울고 있는 아이가 예쁜지 아이를 품에 안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내일 데려다 준다고 하셨고 저는 아이의 옷을 입히고 즐겨노는 장난감을 챙겨서는 어머니의 편에 같이 보냈어요. 어머니가 가고 난 후 거실에 홀로 앉아있던 저는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주방으로 가서 어머니가 만들어 오신 반찬들을 도시락에 넣어서는 전처의 회사로 출발했어요.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다른 회사들은 거의 다 문을 닫은 상태였고 전처의 회사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도시락을 들고 입구에 도착했어요. 그 순간 사무실에 불이 하나 둘 꺼지더니 컴컴해졌어요. 그리고는 처음 오는 사람 한 명이 나왔어요. 저기 사무실에 아무도 없나요? 네, 제가 마지막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근무하는 사람을 찾아왔는데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기영 씨요. 이기영? 아, 몇 달 전에 그만두신 분? 네? 그분 몇 달 전에 그만두셨어요. 남편분이 회사 다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만두셨거든요. 직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처는 회사를 그만둔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고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늘 아침이면 출근을 했고 저녁이면 퇴근을 했고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한 적도 회식을 한다고 늦게 들어온 적이 있던 전처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다뇨.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회사를 다니는 척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오늘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한다고 연락을 했던 것이 떠올라 화가 났어요. 들고 있던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는 전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처는 받지 않았어요. 연락이 되지 않자 저는 점점 더 끌어올랐고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씩씩거리며 건물을 나와 집으로 차를 돌렸어요. 집 앞에 달아달았을 때 골목 앞뒤에 세워진 차에서 전처가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차를 급히 멈췄고 계속 전처를 주시했어요. 아내가 내리자 운전석에서 남자 하나가 내리더니 두 사람은 입을 맞추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화가 크게 달아올랐고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전처를 떼어내고는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아서 바닥으로 내팽이 쳤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는 주먹으로 있는 힘껏 두들겨 팼어요. 그러자 전처는 소리를 지르며 저를 그 남자에게서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저는 그런 전처를 바닥으로 밀쳤고 그 남자에게서 내려왔어요. 이 새끼, 너 뭐야? 뭐하는 놈이길래 유부녀랑 흑짓거리야? 한 번만 내 눈에 띄면 그땐 죽여버릴 거야. 저는 쓰러져 있는 그 남자에게 선전포고를 하고는 전처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집에 온 저는 붙잡고 있던 전처의 팔을 바닥으로 끌어당겼어요. 당신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아까 그놈 대체 누구야? 오해야. 오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그런 말이 나와. 정말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 말에 나보고 믿으란 소리야? 믿든 말든 그건 당신 자유지만 나는 결백해. 일하다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 차가 없어서 데려다 준 것뿐이야. 뭐? 회사도 그만둔 사람이 무슨 일을 해? 뭐? 왜? 또 거짓말 해보시지? 당신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것뿐이야. 그럼 왜 속였는데? 맨날 회사 가는 척하고 그놈 만나러 다녔던 거니?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 사람이랑 엮어? 그럼 그 새끼 불러. 삼자 대면 해보자고. 그 사람 끌어들이지 마. 뭐라고? 당신한테 그런 소리 들을 사람도 아니고 나랑 이혼하면 되잖아. 이혼해 줄게. 지금 이혼하자고 한 거니? 그래, 이혼해. 와, 저
반화상도 요분수 씨, 나를 속이고 바람까지 핀 년이 이혼을 하자고? 그럼 어쩌자고? 전처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어요.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비려도 모자랄 판에 이혼이라뇨.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나랑 이혼하고 그놈에게 가려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절대로 못해줘! 그럼 계속 이렇게 살던가. 전처는 노려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후 전처는 걸핏하면 이혼 타령을 했고 저는 아직 어린아이 때문에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처는 이혼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 마냥 저를 함부로 대했고 아이가 있든 없든 물불 가리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해댔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밝았던 아이 역시 어두워졌고 혼자 있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했어요.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린이집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런 질문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혹시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네? 민서가 최근에 많이 달라져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집에서는 잘 놀고 잘 지내나요? 네, 예전과 똑같았는데... 예전에 민서는 참 밝고 잘 놀고 잘 웃던 아이였는데 최근에 아이들과 잘 놀지도 않고 저와만 붙어 있으려 해서요. 그랬어요. 네, 민서가 많이 불안해 보였어요. 네, 저희도 원에서 잘 살펴볼 테니 집에서도 잘 살펴봐 주세요. 감사해요. 어린이집 선생님과 상담을 받고 교실에서 나오자 원장님과 같이 있던 아이가 쪼르르 달려나와 저에게 안겼어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선생님과의 상담을 하고 난 후 저의 마음이 무척 무거웠고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괜시리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부모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아이까지 힘들어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고민하던 저는 아이를 위해서 전처의 뜻대로 이혼을 해줬어요. 여자아이였던 아이는 엄마의 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전처가 몇 년을 맡기로 했고 매주 주말마다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홀로 생활을 하게 된 저는 매달 전처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보내주었고 아이를 만날 때마다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매일매일 볼 수 없었던 아이였기에 만나면 더 애틋했고 잠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와 저는 저희 나름대로 부녀간의 정을 나누며 지냈어요. 몇 달 뒤 전처는 바람이 났던 그 남자와 결혼을 했고 아이가 새아빠에게 정을 붙이려면 어쩔 수 없다며 매주 만났던 아이를 한 달에 한 번만 만나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 것이 어디 있냐며 그럴 수 없다고 펄쩍 뛰었지만 전처는 앞으로 아이가 계속해서 같이 살 아빠는 지금의 저가 아닌 새아빠라며 아이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을 했어요. 전처의 말을 들으면 아이를 위해서는 그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 제 자식도 키우면서 속 썩을 일이 많은데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남자가 제 아이에게 해코지라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그럼 민서 내가 데려가겠어. 무슨 소리야? 당신 재혼한다며. 재혼해서 애 안 나올 거야?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그놈도 지 새끼 태어나면 우리 민서 거들떠 보기라도 할 것 같아?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유부녀랑 바람난 놈이. 그만해. 다 끝낸 얘기 왜 또 꺼내? 내 새끼 내가 데려갈 거야. 그 집에서 천떡구르기로 살게 내버려둘 수 없어. 나도 민서 절대로 당신한테 줄 수 없어. 전처와 저는 아이 문제로 팽팽하게 맞섰고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저는 온통 머릿속에는 아이뿐이었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친구가 찾아왔고 전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걔 직장 옮긴다고 이사 갔던 거 기억나지? 그래, 너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래서 그날 술 마시는 바람에 이렇게 됐잖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거기서 동거라던 남자가 있었대. 동거? 그래, 지금 재혼한 그 남자라던데? 뭐? 어디서 들었어? 나도 와이프한테서 들었어. 지금 그쪽 동창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나 봐. 설마. 혹시 모르니 너도 친자 검사해봐. 아니면 다행이지만 네 애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너 지금 네 애도 아닌 애한테 양육비 보내고 목숨 걸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고. 나랑 그렇게 똑 닮았는데. 확인해서 나쁠 건 없잖아. 꼭 해봐. 친구에게 전해들은 전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그것이 제가 사랑하고 있는 아이와 관련된 것이라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럴 리 없다고. 그저 소문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찝찝한 것보다는 확실한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던 저는 아이를 만나는 날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아 친자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루가 1년처럼 느껴졌어요. 분명히 내 아이가 맞을 거라는 확신을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친자 확인 결과서가 나왔고 저는 봉투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 종이를 놓쳤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아니 믿고 싶었던 제 아이는 저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손이 달달 떨렸고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종이를 다시 한번 보았어요. 제발 제가 잘못 봤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전 정확하게 봤고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용광로처럼 끌어올라 제 몸을 주체를 할 수 없을 만큼 흥분이 되었고 저는 결과지를 들고는 그 길로 전처의 집으로 쫓아갔어요. 아무리 배를 누르고 대문을 걷어차도 사람 새끼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저는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쫓아갔고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아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며 그만두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친구에게 전해들은 그 소문은 소문이 아니라 진실이었어요. 이사를 간 전처는 그 남자와 동거 중에 임신을 한 것을 알았고 그 남자와 같이 사느니 저와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저의 결혼을 회방 놓고 저와 결혼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또 다시 애 아빠인 그 남자를 만났고 저와 이혼을 하고 그 남자에게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래 놓고선 따박따박 저에게 양육비까지 받아간 전처와 그 남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의 손에 놀아났다는 것에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바보 같다는 생각에 망연자실한 저는 매일매일을 술을 마시며 보냈어요. 옆에서 보기 힘들었던 친구가 심리 상담이라도 받으면 도움이 된다며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두운 방 안에만 처박혀 술로만 지냈던 저였는데 몇 년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마음의 안정도 생겼고 제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완전히 다 회복이 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았어요. 다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일상생활도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의 상담을 도와주었던 의사 선생님과 인연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한 번의 아픔이 있었던 저와 그런 저의 아픔을 옆에서 보다듬어준 의사 선생님. 저희 둘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다음날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신혼여행을 간 첫날 밤 아내가 저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며 부탁을 했어요. 친오빠 딸 내가 키우면 안 될까요? 친오빠요? 당신한테 오빠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말을 왜 안 했어요? 처갓집 식구들에게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선 오빠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랑 매한가지예요. 아니 왜요? 부모님의 뜻을 거역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인데. 저희 집은 그랬어요. 부모님은 오빠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오빠는 그때 만나고 있던 여자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반대는 심하지 오빠는 덜컥 일부터 저지른 거죠. 집을 나가 그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몇 달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오빠는 데려왔고 그 사이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애가 오빠였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오빠 부모님은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했고 들은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결국 교통사고로 둘 다 죽고 말았어요. 저런. 그래서 홀로 남게 된 조카가
너무 가여워서요. 그렇겠군요. 내가 키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사정이 딱하게 됐네요. 우선 사진부터 볼래요? 아내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서 제게 보여주었어요. 세 사람이 같이 웃고 있었어요. 어때요? 귀엽죠? 아내의 말에 사진이 더 유심히 보던 저는 화들짝 놀라게 되었고 겨우 잊혀진 그날의 일들이 생생히 떠올라 숨이 쉬어지지가 않았어요. 괜찮아요? 갑자기 왜 그래요? 숨을 천천히 쉬어봐요. 제 옆에서 말을 하고 있는 아내의 말이 희미하게 들었어요.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세 사람은 바로 저를 괴롭혔던,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전초와 그 남자, 그리고 제 아이라고 믿었던 아이까지.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아내가 가족이었다니. 흐릿해졌던 정신에 다리 차린 저는 옷을 입지도 못한 채 헐레벌떡 방을 나와 도망을 쳤고 저희 두 번째 결혼 역시 파토가 나버렸어요. 아픔이 다 회복이 되기 전에 또다시 상처를 받은 저는 모든 것이 치유되었다고 믿었었는데 처음보다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지내면서요. 제 인생을 망쳐버린 두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두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도 없어요. 잘못을 한 사람은 편안하게 생을 마감했는데 저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욕이라도 실컷 해주고 실컷 두들겨 팼더라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 마음을 다스리려 해도 쉽게 다스려지지가 않네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믿으며 이 아픔이 아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